서울의 심장부 넥서스코어 타워, 펜테니엄 홀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정점으로 빛나고 있었다. 매년 열리는 넥서스 자선갈라, 그 화려함 속에서도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홀의 주인 넥서스코어의 총수 강태환은 2층 발코니의 그림자 속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맞춤형 다크네이비, 슈트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눈은 홀 전체를 훑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폭군이라 불렀다. 36의 나이에 넥서스코어를 재계 1위로 올려놓은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의 세계는 오직 논리와 통제, 그리고 승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회장님, 김 장관께서 인사를 청하십니다. 비서실장의 낮은 목소리에도 태환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에게 장관이든 재벌 총수든 그저 넥서스코어의 전략적 자산이거나 혹은 장애물 둘 중 하나일 뿐이었다. 홀 중앙에서는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태환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오늘 밤 이 행사의 진짜 목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공표하고 경쟁자들의 반응을 살필 참이었다. 특히 그의 시선은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화영그룹의 회장 고상철. 태환보다 나이는 10살 많았지만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넥서스코어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자였다. 고상철은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내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태환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뱀의 눈을 읽고 있었다. 태환은 잔을 들어 올렸다. 맑은 액체가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고상철의 실패를 확신했다. 고상철은 지나치게 과시적이었고 감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변수에 취약했다. 그리고 강태환 자신은 그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6년 전 그날 이후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철칙이었다. 그때였다. 홀의 정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태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계획에 없던 등장이었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섰다.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6년 전 풋풋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련되고 우아하며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한지수,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변수이자 심장을 도려내고 사라졌던 여자. 태환의 호흡이 멈췄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잔에서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6년 만이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성챙에 발을 들여놓았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입구에 서서 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곧 누군가를 발견하고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의 대상은 강태환이 아니었다. 고상철이 인파를 헤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태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둘렀다. 그것은 명백한 소유의 표시였다. 고상철은 지수를 자신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이끌고 홀 중앙으로 들어섰다. 태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배신감, 분노,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인 충격이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6년간 그녀를 찾기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과 자원,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날부터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각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감히 고상철의 여자로 돌아왔다. 고상철은 일부러 태환이 있는 발코니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는 마치 넥서스 코어의 심장을 빼앗아 손에 들고 흔드는 것 같았다. 강태환의 유일한 약점을, 그가 6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태환은 움직일 수 없었다. 발코니의 그림자는 그의 얼어붙은 표정을 감춰주었지만 그의 내면은 지옥처럼 들끓고 있었다. 6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기다려달라던 속삭임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지수는 고상철의 팔에 기댄 채 태환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처럼 차가웠다. 마치 태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태환은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으로 유리가 파고드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육체의 고통은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재계 1위와 2위의 기묘한 대치,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정체불명의 여인. 이것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스캔들이었다. 고상철은 이것을 노렸다. 태환의 완벽한 통제력에 흠집을 내고 그를 감정적으로 흔들어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방해하려는 속셈이었다. 태환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니었다. 그는 고상철의 의도를 간파했다. 이 모든 것은 쇼였다. 그렇다면 자신도 연기를 해야 했다. 그는 깨진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손수건을 꺼내 피가 나는 손을 감쌌다. 그리고 발코니의 빛 속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가 홀을 향해 내려가려던 순간 홀의 정문이 다시 한번 소란스럽게 열렸다. 이번에는 귀빈이 아니었다.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뚫고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문으로 향했다. 6명의 아이들이었다. 믿을 수 없게도 모두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들이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 나이 때 특유의 천진난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경주라도 하듯 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홀 안이 모든 어른들이 순간 당황했다. 이 엄숙한 자선 갈래 웬 아이들인가.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재빠르게 그들을 피해 달렸다. 태환 역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행사장이 순식간에 놀이터로 변해버렸다. 아이들은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정확히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환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아이들의 까만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선, 그리고 무표정할 때 드러나는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아이들은 태환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태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의 목표는 태환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홀 중앙에 서 있는 고상철과 한지수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6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고상철의 다리에 매달렸다. 홀 안이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6 쌍둥이는 고상철을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외쳤다. 그 맑고 높은 목소리는 홀 전체에 정확하게 울려 퍼졌다. 아바. 태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빠. 그 한마디가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계단 중간에 멈춰선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고상철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능숙하게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 올리며 내 아들들이라고 크게 외쳤다. 지수는 아이들 옆에 서서 처음으로 태환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가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인가. 하지만 그 순간 태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 6명의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아이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은 얼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적수 고상철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6년 만에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로 보이는 6 쌍둥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충격. 그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다. 강태환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6년 전 그녀가 떠났을 때보다 더 차갑고 고통스럽게 깨져버렸다. 아이들이 부른 남자는 내가 아니었다. 강태환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아빠라는 그 6겹의 목소리가 펜테니엄 홀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뚫고 그의 고막을 찢어 발겼다. 시간은 멈췄고 소리는 증발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각인되었다. 자신을 닮은 6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숙적에게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주변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속삭임 놀라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조롱의 시선들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넥서스 코어의 얼음 폭군 감정이라고는 없는 완벽한 통제자 강태환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고상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태환이 서 있는 계단 쪽을 보며 마치 승자의 전리품을 확인하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 아이들이 좀 활발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말은 태환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그때였다. 태환의 곁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온 남자가 있었다. 넥서스 코어 전략보안팀 총괄 팀장 백시우. 그는 태환의 귀에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 차량 대기시켰습니다. 동선 확보했습니다. 백시우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홀 전체의 동태를 살피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태환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배부가 얼음 조각으로 가득 찬 듯 고통스러웠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한지수와 눈이 마주쳤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그녀의 눈. 그 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고상철의 팔에 감싸인 채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환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돌려 계단을 다시 올라갔다.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는 평소의 여유 대신 간신히 통제되고 있는 분노의 무게가 느껴졌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지만 백시우가 이끄는 보안팀이 철벽처럼 그들을 막아섰다. 강 회장님, 한지수 씨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6 쌍둥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고상철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태환은 넥서스코어 타워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홀의 소란스러움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오직 태환과 백시우 2 사람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태환은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 묻은 손수건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태환은 재킷을 벗어 던졌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우뚝 멈춰 섰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6 아이의 얼굴과 아빠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백시우는 말없이 태환의 뒤에 서 있었다. 6년 전 한지수가 사라진 날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행적을 알아내 24시간 안에. 태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고상철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아이들, 출생기록 병원 유전자, 모든 걸. 백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태환이 그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내뱉을 때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다. 그것이 그가 10년간 태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오늘 밤 갈래 참석했던 모든 언론사, 관련 기사 전부 통제하십시오. 이미 조치 중입니다. 하지만 고상철 회장 측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기의 로맨스, 숨겨진 가족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입니다. 백시우가 보고했다. 고상철은 이 기회를 철저히 이용할 작정이었다. 강태환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그를 감정적인 패배자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었다. 태환은 주먹을 쥐었다. 피가 멈췄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상관없어. 진실을 가져와. 백 팀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결이었다. 나가봐. 백시우가 사라지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태환은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6년 전 그날 이후 그가 봉인해 두었던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지수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풋풋했던 대학 시절 그녀가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던 날이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지수는 지금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순수했던 여자였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배신감이었다. 하지만 그 배신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닮은 그 얼굴들. 만약 태환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이 떠올랐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로 고상철의 아이라면 6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적의 아이를 6이나 낳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태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니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인데 고상철이 빼앗아간 것이라면 두 번째 가설은 너무나 끔찍해서 태환은 차라리 첫 번째 가설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그리고 본능은 두 번째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 그토록 자신을 닮은 아이들. 그리고 한지수가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그 절박한 눈빛, 같은 시각, 화영그룹의 한남동 저택. 고상철은 와인잔을 높이 들고 축배를 들고 있었다. 반나 강태환 그 자식의 얼굴을 6년 전 넥서스코어를 거의 무너뜨렸을 때보다 더 통쾌하더군. 그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 눈에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한지수는 소파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유모들의 손에 이끌려 잠자리로 들어간 후였다. 그녀는 고상철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당신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아이들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고상철이 그녀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약속감이 네가 나한테 약속을 따져 6년 동안 널 숨겨주고 네 뱃속에 그 자식들까지 거두어준 게 누군데. 그의 눈이 번뜩였다. 강태환의 자식들을 내 자식으로 키우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가 또 있을까? 그 자식은 오늘 밤 제 자식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이것보다 완벽한 승리가 어딨냐? 어딘? 인더너 야꼬사 스미 아스에 내가 깬다라게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전 임신 초기였던 그녀를 납치한 것은 바로 고상철이었다. 그는 넥서스코어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며 강태환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지수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강태환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협박했다. 그녀가 조용히 사라진다면,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 자신의 아이로 키운다면 태환을 살려주겠다고. 지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태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상철의 새장 속에 갇혔다. 태환 씨,
그가 알게 되면 지수가 속삭였다. 알게 되면 어쩔 건데. 고상철이 비웃었다. 그 자식은 날 이길 수 없어. 6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제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 프로젝트 제네시스 웃기지도 않는군. 제 가족 하나 간수 못하는 놈이 무슨 미래를 이끌겠다고. 고상철은 지수를 밀치고 방을 나갔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태환이 오늘 밤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그에게 가장 끔찍한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그러나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넥서스코어 펜트하우스. 태환은 밤새 서재에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푸른 빛으로 물들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충격의 밤이 지났다. 이제는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6년 전에 순진한 사랑에 매달리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넥서스코어를 지배하는 강태환이었다. 고상철. 태환이 창밖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네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렸어. 그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환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그가 가졌을지도 모를 미래였다. 고상철은 그 모든 것을 훔치고 조롱했다. 태환은 피 묻은 손수건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얼음장 같던 그의 내면에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태양은 떴지만 강태환의 펜트하우스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태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의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충격에 휩싸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포식자였다.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을 때 백시우가 그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홀로그램 패드를 태환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한지수 씨는 지난 6년간 스위스 취리히 외곽의 한적한 별장에 거주했습니다. 빌라 에델바이스라는 곳입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곳으로 화영그룹 유럽 지사 소속의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은 회장님의 특별 휴양지였지만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환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감금. 그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가 짧게 물었다. 6명의 사내 아이. 모두 5세입니다. 백시우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취리히의 한 사립병원 클리닉 라비의 출생 기록이었다. 6년 전 한지수 씨가 실종되고 약 9개월 후입니다. 출생 신고서상 아버지는 고상철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환은 화면 속의 이름을 노려보았다. 고상철. 그 세 글자가 그의 눈을 태울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무 깨끗하군. 마치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서류처럼. 태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는 고상철의 성격을 알았다. 그는 과시적이고 허술했다. 이렇게 완벽한 서류는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라비에 당시 근무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분만을 도왔던 수간호사가 3년 전 퇴사 후 독일로 이민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요원이 현재 접촉 중입니다. 백시우는 간결하게 보고했다. 또한 스위스 별장의 전직 보안 요원 중 한 명과도 접촉선이 닿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은 회장님의 방문 때만 아빠라고 부르도록 훈련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태환의 주먹이 쥐어졌다. 훈련.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도록 훈련받았다는 말인가? 그는 눈을 감았다. 갈래에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무심했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고상철의 6년 전 행적은 태환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백시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한지수 씨가 실종된 그 주 넥서스 코어는 창립 이래 최악의 사이버 공격과 함께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에 직면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프로젝트 키메라라고 명명했습니다. 태환은 그날을 기억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주일이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가 통째로 넘어갈 뻔한 위기.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당시 공격의 배후는 케이맨 군도의 유령 회사로 밝혀졌고 추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시 국내 경쟁사의 소행일 것이라 의심하셨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찾았나? 태환이 물었다. 찾았습니다. 백시우가 마지막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저희 사이버 보안팀이 6년 전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자금줄이었던 케이맨 군도의 유령 회사. 그 회사의 자금이 스위스 클리닉 라비의 인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지수 씨가 출산하기 불과 3개월 전입니다. 태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명해. 고상철은 프로젝트 키메라를 통해 넥서스 코어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 작전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 한지수 씨가 출산할 병원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병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빌라 에델바이스 역시 같은 자금줄로 매입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완벽한 가짜 출생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지수의 실종, 넥서스 코어에 대한 공격, 병원과 별장의 매입,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6년에 걸쳐 계획한 치밀하고 잔인한 전쟁이었다. 태환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6년 전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얼음성에 가두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끔찍했다.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납치된 것이었다. 그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6년 전 마지막 기억이 스쳤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날이었다. 쌀쌀한 가을밤 그녀는 그의 코트 자락을 붙잡고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태환 씨,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나 찾을 거예요. 그는 당시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무슨 소리야? 네가 어딜 가? 넌 내 세상의 중심인데.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전신이었던 사업 계획에 대해 떠들기 바빴다. 아니, 그냥 약속해줘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태환 씨는 강해야 한다고.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그저 큰 프로젝트를 앞둔 연인의 사소한 불안감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상철의 위협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것이었다. 백 팀장. 태환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독일의 간호사, 스위스의 보안 요원. 무슨 수를 써서든 그들의 입을 열어. 고상철이 어떻게 그녀를 협박했는지,
아이들에 대해 무슨 짓을 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6년 전 프로젝트 키메라 자료 전부 내 책상으로 가져와. 화영그룹의 현재 재무상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 고상철의 개인 비리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태환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그곳에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고상철은 내 여자를 훔치고 내 아이들을 빼앗았어. 그리고 내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지. 그는 백슈에게 다가갔다.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차례야.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야. 전쟁이다. 백시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10년간 강태환을 모셔왔지만 지금처럼 차갑고 무서운 분노를 본 적이 없었다. 얼음 폭군이 진정으로 분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서울 전체가 목격하게 될 터였다. 차가운 이성의 빛이 강태환의 눈을 지배했다. 충격과 분노의 밤이 지나고 그의 모든 감정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되었다. 진실의 확인, 그리고 파멸적인 응징. 백시우의 보고는 구할의 확신을 주었지만 태환은 한지수의 입에서 그녀의 눈에서 직접 일할의 조각을 맞추어야 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계획되었다. 장소는 삼청동의 갤러리 엘리시움. 넥서스코어의 사회공헌팀이 소액 후원하는 미디어 아트 전람회였다. 강태환이 이런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백시우를 통해 자신의 참석 사실을 언론의 실수로 바꿨자 실수로 또한 다 해주수로 흘렸다. 고상철은 미끼를 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강태환이 무너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터였다. 그리고 한지수를 전리품처럼 과시하며 태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태환은 그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전시회 당일 태환은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갤러리에 들어섰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품을 감상하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백시우와 그의 팀은 그림자처럼 흩어져 모든 동선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태환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섰다. 수만 개의 빛 조각들이 혼란스럽게 폭발했다가 다시 하나의 형상으로 수렴되는 작품이었다. 혼돈 속의 질서. 지금 그의 머릿속과도 같았다. 그는 작품을 보는 척하며 갤러리 입구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을 자신의 특수 안경으로 전송받고 있었다. 예상대로 고상철이 한지수와 함께 도착했다. 고상철은 의기양양했고 지수는 그에게 팔짱을 낀 채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환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를 보는 순간 6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얼음으로 덮어버렸다. 태환은 갤러리 안쪽 가장 한적한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단 하나의 작품만을 위한 어두운 방이었다. 그는 고상철이 인파 속에서 명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잠시 지수에게서 시선을 뗀 틈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지수가 잠시 숨을 고르려는 듯 인파를 피해 태환이 있는 방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아직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방 입구에 서서 혼란스러운 빛의 향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6년 전보다 훨씬 더 가늘고 위태로워 보였다. 태환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구두 소리는 카펫에 흡수되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바로 뒤에 섰다. 오랜만이군 한지수 씨.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켠 채 얼어붙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태환, 씨, 강 회장님.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태환은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안에는 재회의 기쁨이나 배신자의 당당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겁에 질린 사슴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가 찾던 첫 번째 대답이었다. 작품이 마음에 드나 혼란스러워 보이는군.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지. 그의 말은 작품이 아닌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지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내 후원 목록에 있는 갤러리니까. 태환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지수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태환은 멈추지 않았다. 스위스 공기는 좋았나 6년 동안. 빌라 에델바이스의 경치는 어땠지?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질식할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고상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내 눈을 봐, 지수야. 태환의 목소리가 순간 6년 전의 것으로 돌아왔다. 부드러웠지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지수가 떨리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건강해 보이더군. 고상철 회장을 많이 닮았어. 그것은 잔인한 시험이었다. 지수의 눈에서 와르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절박하게 속삭였다.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 위험해져요. 태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당신이 위험해져요. 그가 찾던 마지막 대답이었다. 배신이 아니었다. 희생이었다. 6년간 그를 지탱해 온 분노의 축 하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더 거대하고 차가운 사리가 채워졌다. 왜? 태환이 낮게 물었다. 왜 그자의 손을 잡았지? 왜 나를 버렸어? 그게 아니. 지수가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육중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고상철이었다. 아, 강 회장 아닌가. 이런 우연이 있나. 내 아내와 무슨 그리 할 말이 많았지. 고상철은 지수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겨 안았다. 지수가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다. 고상철의 눈은 태환을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아내라는 단어에 고의적으로 힘을 주었다. 태환의 표정은 다시 얼음 가면으로 돌아왔다. 그는 고상철의 손이 닿은 지수의 어깨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갤러리 후원자로서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 회장, 작품, 여기 내 최고의 작품이 있지 않은가. 안 그런가 여보. 고상철이 지수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돌렸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고상철은 태환을 보며 비웃었다. 강 회장도 아직 미련이 남았나. 6년 전에 다 끝난 사이로 아는데 말이야. 고상철은 태환이 여전히 지수에게 감정적으로 미련이 남아 상처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태환의 분노가 그저 치정에 얽힌 패배자의 발악이라고 얕보고 있었다. 그리고 태환은 기꺼이 그렇게 연기해 주었다. 추가할 일이더군. 태환이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6 쌍둥이라니. 고 회장의 능력이 대단해.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고상철의 얼굴이 만족감으로 환해졌다. 그는 태환이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했다고 생각했다. 물론이지. 내 아이들인데 강 회장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 그러고 보니 넥서스코어는 요즘 괜찮은가? 프로젝트 제네시스인가? 뭔가 너무 꿈만 큰 것 같던데. 그는 노골적으로 태환의 사업까지 건드렸다. 하늘만 보다가 발밑을 놓치기 십상이지.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 안 그런가? 태환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맹수가 먹잇감을 물기전 짓는 표정에 가까웠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회장.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갤러리의 공기를 얼릴 만큼 차가웠다.
설령 잃었다고 착각했을 때라도 반드시 되찾아오죠. 몇 배의 이자를 붙여서. 고상철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사업적인 허세라고 치부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패자의 허세는 언제 들어도 듣기 좋군. 자, 여보, 가자. 이만하면 구경거리는 끝났으니 강 회장 다음 주주총회 때 봅시다. 고상철은 지수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방을 나갔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태환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리고 도망쳐요. 태환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백시우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회장님, 태환은 다시 혼란스러운 빛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들었나? 네, 당신이 위험해져요. 음성 파일 확보했습니다. 백시우의 목소리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지수 씨의 드레스 브로치, 초소형 위치 추적기 및 도청 장치입니다. 저희 요원이 스쳐 지나가며 부착 완료했습니다. 태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고상철이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미끼를 던져. 화영그룹이 가장 탐내고 있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그 사업. 해외 건설 프로젝트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가 내 것을 탐했으니 나도 그의 것을 무너뜨려야지. 아니,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어야겠어. 태환이 갤러리를 나섰다. 고상철은 내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우는 줄 알지만 그는 방금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판 거야. 갤러리 엘리시움에서의 만남은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태환의 계산된 도발,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흘린 과거에 대한 미련이라는 미끼는 고상철의 오만함을 하늘 끝까지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고상철은 강태환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으며 넥서스코어의 얼음 폭군이 드디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승자의 여유 따위는 애초에 그의 사전에 없었다. 그는 넥서스코어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강태환이 갤러리에서 돌아온 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던 넥서스코어의 1차 벤더 3곳이 동시에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납품단과 인상 불협이었지만 그 배후에 화영그룹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고상철은 기존 단가의 2배를 제시하며 넥서스코어의 공급망을 통째로 흔들었다. 동시에 강태환 회장의 사적인 스캔들로 인한 경영 공백이라는 악의적인 루머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넥서스코어 타워의 전략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불안감이 감돌았다. 회장님, 부품 공급망이 마비되면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시작도 전에 좌초됩니다. 당장 화영 측의 2배 단가를 수용해서라도. 한 임원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임원들도 동조했다. 증권가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태환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동요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미동도 없이 태블릿의 데이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조용한 분노가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가의 냉철함이 빛나고 있었다. 화영이 우리 벤더를 빼앗아갔으니 우리도 되찾아온다. 고상철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겠지. 출혈 경쟁. 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상철은 내가 감정에 휩쓸려 방어에만 급급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 넥서스코어의 현금 유동성을 갉아먹고 제네시스를 지연시켜 주주들을 이탈시키려는 속셈이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겁니다. 공급망은 백시우 팀장이 확보한 대체 루트로 즉각 전환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네시스의 핵심 기술은 우리 손에 있어. 문제는 화영이다. 태환이 스크린에 거대한 조감도를 띄웠다. 동남아시아의 한 섬나라에 건설 중인 화영그룹의 사활이 걸린 트라이던트 리조트 프로젝트였다. 고상철의 야심이 집약된 그러나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고상철은 이 프로젝트에 화영그룹 1년치 예산을 쏟아부었어. 거대한 도박이지. 백시우가 앞으로 나섰다. 보고 드린 대로 트라이던트는 현지 정권과의 유착무리한 공기 단축 그리고 심각한 환경법 위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지 은행단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만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환이 입꼬리를 올렸다. 고상철은 지금 넥서스코어를 공격할 때가 아닐 텐데. 그는 자신의 성이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 태환은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지금부터 넥서스코어는 화영그룹과의 전면전을 피한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 공급망 문제는 최소한의 방어만 유지해. 임원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공격을 당했는데 방어만 하라니. 그것은 강태환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럼 화영의 공격은 그냥 두고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태환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나는 고상철과 싸우지 않아. 나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 거야. 이것은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 대리전 프록시 월이다. 회의가 끝나고 태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백시우와 독대했다. 넥서스코어, 유럽지사 산하의 투자 자문사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헤지펀드 자금, 전부 동원해. 태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파괴적이었다. 화영그룹의 트라이던트 프로젝트 PF 대출 채권에 대한 공매도를 시작해. 백시우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전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공격이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확보한 트라이던트의 환경 영향, 평가서 조작 증거와 현지 노동법 위반 자료, 어떻게 처리할까요? 유럽의 환경 NGO 단체와 동남아시아의 유력 탐사 보도 매체에 익명의 제보자로 전달해. 넥서스코어의 이름은 절대 드러나선 안 돼. 이것은 오직 정의로운 내부 고발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태환은 자신의 공격을 철저히 위장했다. 고상철이 넥서스코어의 공급망을 흔들며 유치한 싸움을 거는 동안 태환은 그의 심장인 자금줄을 향해 치명적인 독침을 꽂아 넣었다. 이 모든 비즈니스 전쟁은 그의 진짜 목적인 한지수와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가리기 위한 완벽한 연막이었다. 며칠 후 화영그룹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넥서스코어는 예상대로 공급망 문제로 허덕이는 듯 보였고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공식적으로 1분기 지연을 발표했다. 고상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축배를 들었다. 강태환, 그 애송이 결국 별거 아니었어. 사랑노름에 빠져서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 그는 거만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의 브로치에 달린 작은 보석이 고상철의 모든 말을 태환의 펜트하우스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당신 옛사랑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 고상철이 비아냥거렸다. 지수는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서. 불안해. 뭐가 이제 곧 넥서스코어는 무너질 거고 강태환은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거야. 그땐 네가 직접 그놈 뺨이라도 한 대 갈겨. 하하하. 고상철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동남아에서. 트라이던트 현지 은행단이 긴급 대출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고상철의 웃음이 멎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까지도 문제 없다고 했잖아. 유럽의 환경단체에서 트라이던트 프로젝트가 현지 산호초 군락을 불법으로 파괴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국제 탐사 보도 매체에서 우리 비자금과 현지 정권 유착 의혹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화영그룹 채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고상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당장 막아 돈으로든 뭐로든 당장 막으라고. 그는 넥서스코어와의 싸움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등 뒤에서 불타고 있던 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시각 강태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영그룹의 주가가 수직 낙하하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고상철은 넥서스코어의 공급망을 공격하기 위해 투입했던 막대한 자금을 이제 트라이던트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빼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대리전의 1라운드는 태환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고상철의 공격을 최소한의 피해로 막아내고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하지만 태환의 표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지수의 브로치를 통해 전송된 고상철의 광기 어린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찾아내 감히 내 뒤통수를 친 놈이 누군지 당장 찾아내 강태환. 아니야. 그놈은 지금 제 코가 석자야. 대체 누구야? 태환은 통신을 끊었다. 비즈니스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고상철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향해 움직여야 했다. 그는 백시우를 호출했다. 백 팀장, 고상철의 시선이 트라이던트에 쏠린 지금이 기회야. 아이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 고상철이 트라이던트 리조트 프로젝트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금줄을 돌리며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또 다른 연극이 상연되고 있었다. 화영그룹이 수십 년간 후원해온 화영재단 어린이 미술 축제가 그 무대였다. 트라이던트 사태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가정적인 경영인 고상철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완벽한 기회였다. 고상철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그는 한지수와 6 쌍둥이를 대동하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아이들은 똑같은 하늘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수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해 터져 나왔다. 강태환은 그 모든 광경을 행사장 2층의 VIP 라운지 특수 코팅된 유리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다. 넥서스코어 역시 이 행사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였기에 그의 존재는 이상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공식 석상에 나가지 않았다. 오늘은 그림자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백시우는 1층에서 민간 경호 요원으로 위장한 채 아이들의 동선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다. 태환의 시선은 오직 6명의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고상철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그림을 감상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아이들. 그들은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그 나이 또래의 활기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인형들 같았다. 그리고 그중 유독 한 아이가 태환의 눈에 띄었다. 첫째로 보이는 아이. 가장 키가 크고 가장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를 가진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고상철의 지시에 순응하는 척할 때 그 아이만은 미세하게 저항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태환은 백시우가 사전에 파악한 아이들의 이름 중 하나를 떠올렸다. 고민준. 고상철은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지수에게 맡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6명의 아이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때였다. 행사장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고 중앙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무대로 쏠렸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민준이가 지수의 손을 뿌리치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호기심 많아 보이는 아이의 눈이 방금 전 스쳐 지나간 키네틱 아트 조형물을 향해 있었던 것을 태환은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고상철의 눈을 의식해 패닉을 억눌렀다. 그녀는 다른 5아이를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민준이 사라진 쪽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태환은 즉시 백시우에게 무전으로 신호를 보냈다. 첫째가 이탈했다. B구역 푸드코트 방향.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직접 나설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1층을 향하고 있었다. 고상철의 감시가 소홀해진 지금이 아이에게 접근할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민준이는 혼잡한 푸드코트 구역으로 들어섰다. 달콤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에 아이는 잠시 어리둥절한 듯 두리번거렸다. 그때 한 시식코너의 직원이 아이에게 웃으며 다가왔다. 꼬마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오늘 새로 나온 호두 파이란다. 아주 고소해. 직원은 작은 조각의 파이를 아이의 입에 넣어주려 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입을 벌리려 했다. 그 순간 태환이 VIP 라운지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목격했다. 태환의 전신이 얼어붙었다. 호두. 그가 가진 치명적이고 희귀한 알레르기 한 권이었다. 안 돼. 태환의 외침은 소음에 묻혔다. 아이는 이미 작은 조각을 받아 입에 넣었다. 태환은 인파를 거칠게 헤치고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백시우 역시 반대편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민준이는 파이를 몇 번 씹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이 즉각적으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목을 움켜쥐며 격렬한 기침을 쏟아냈다.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살에 들렸다고 생각하며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했다. 괜찮니 얘야, 천천히 삼켜. 아니야, 태환이 군중을 밀치고 소리쳤다. 단순한 살해가 아니야, 모두 비켜. 그는 민준이의 앞에 섰다. 아이는 이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고 눈이 뒤집히기 직전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 증상은 태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129 불러. 당장 태환이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항상 비상용 에피네프린 주사기 에피펜을 가지고 다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고 아이의 하늘색 정장 바지 위 허벅지를 정확하게 찔렀다. 제기랄 옷이 너무 두꺼워. 그는 주사기를 빼내고 아이의 바지를 거칠게 찢듯이 내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의 맨살에 주사기를 깊숙이 박아 넣었다. 버텨. 제발 버텨. 그는 아이의 작은 가슴을 압박하며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그때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보고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태환을 밀치려 했다. 내 아이에게서 손때 무슨 짓이야. 하지만 그녀는 곧 그 낯선 남자가 강태환임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환은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의 상태에만 집중했다. 이 아이 견과류 알레르기야.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수는 고개만 격렬하게 끄덕였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어떻게, 약이 필요한데 방금 주입했어, 내 것을. 태환이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며 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기도가 확보된 것이었다. 태환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는 지친 눈으로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태환은 그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동자였다. 고집스럽고 깊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알레르기. 이름이 뭐지? 태환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민준, 이에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태환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울렸다.
그때 고상철이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성난 황소처럼 달려왔다. 웬소란이야 민준아. 그리고 강태환. 고상철은 자신의 아들이 태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내 이놈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내려놔. 그는 태환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태환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때마침 도착한 응급구조대원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급성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소. 호두 알레르기 같군. 에피네프린 0.3mg 투여 완료. 그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고상철은 알레르기라는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네가 뭔데 내 아들 일에 끼어들어. 경호원들은 뭐 했어. 당장 저놈 끌어내. 태환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재킷의 먼지를 털어내며 고상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경멸과 끔찍한 확신에 찬 빛이었다. 내 아들 태환이 낮게 읊조렸다. 내 부주의 때문에 방금 내 아들이 죽을 뻔했다. 고상철. 내 놈이 정치인들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뭐라고. 태환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운이 좋은 줄 알아. 하필이면 그 아이가 나와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졌더군. 아주 희귀한. 그 말은 고상철이 아닌 한지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태환의 희귀한 견과류,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환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내가 감히라고 말하는 듯했다. 태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혼란에 빠진 행사장과 분노에 떠는 고상철, 그리고 절망에 빠진 한지수를 뒤로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백시우와 함께 차에 올라탔다. 회장님. 백시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태환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백 팀장.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얼굴만이 아니었다. 피였다. 그의 피가 저 아이들에게 흐르고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묻기 위해 지수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구해야 했고 아이들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상철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증거가 필요했다. DNA. 태환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 미술축제에서의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환에게 지옥 같은 확신을, 그리고 한지수에게는 절박한 결단을 안겨준 기폭제였다. 강태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이제 뼈아픈 진실이 되어 그의 전신을 올가매고 있었다. 넥서스코어 펜트하우스의 전략 상황실. 평소에는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띄우던 거대한 스크린에는 이제 단 하나의 지시어만이 떠 있었다. DNA. 강태환의 목소리는 강철이 긁히는 듯 낮고 차가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의 DNA 샘플을 확보해. 백시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화영그룹 저택은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고상철의 감시가 축제 이후 몇 배는 더 심해졌습니다. 6아이 모두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의 보고는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이송되었던 병원. 태환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곳을 이용해.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터. 샘플 하나면 충분해. 그는 그날 자신이 찔렀던 에피펜과 아이의 피가 묻었을지도 모를 자신의 재킷을 떠올렸지만 법적 증거로는 부족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백시우가 태블릿을 조작했다.
축제 당일 민준군이 이송된 서울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체혈된 혈액 샘플. 저희 측 내부 협력자가 검사실에서 해당 샘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넥서스코어 비밀연구소로 이송 중입니다. 태환은 그제야 백시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유능한 전략보안팀장은 이미 주군의 명령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는 태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얼마나 걸리지?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대조를 위해 회장님의 유전자 샘플도 함께 분석 중입니다. 24시간, 아니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백시우는 침착하게 보고했지만 그 역시 이 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가늠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같은 시각 지옥 같은 침묵이 감도는 화영그룹의 한남동 저택. 한지수는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다. 고상철은 그날의 소동 이후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트라이던트 프로젝트의 붕괴 위기와 강태환의 등장이 맞물리자 이 모든 것이 강태환의 계략이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년 지시지 강태환 그놈을 일부러 끌어들인 거지. 고상철은 방 안의 집기들을 부수며 포효했다.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 그놈과 밀회를 즐겨 민준이가 그놈과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졌다고. 그게 무슨 개수작이야. 그는 지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민준이가 누굴 닮았는지, 그 아이가 왜 그런 알레르기를 가졌는지. 당신은 6년 내내 진실을 알면서도 우릴 기만했어. 처음으로 그녀가 고상철에게 대들었다. 고상철의 손이 올라갔지만 그는 지수를 때리는 대신 비웃음을 터뜨렸다. 기만 그래. 기만이지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법적으로 저 애들은 내 자식이야.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알아. 강태환은 그놈은 그냥 네 옛사랑 아니 내 남편의 자식들을 탐하는 파렴치한일 뿐이야. 그는 지수를 밀치고 나갔다. 내일 당장 트라이던트 문제를 해결하러 동남아로 떠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생각 마.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태환이 위험했다. 고상철은 이제 이성을 잃었다. 그는 트라이던트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강태환을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태환이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도 싸워야 했다. 그녀는 고상철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새벽 그가 수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저택을 떠나는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했다. 저택의 경비는 삼엄했지만 고상철의 광기가 오히려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감금되었기에 감시자들은 그녀가 서재에 접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몰래 잠긴 방문을 열고 그녀는 6년간 이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수없이 연구했다. 고상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트라이던트 관련 서류들을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하고 떠난 상태였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트라이던트 프로젝트의 비자금 장부, 현지 정치인들에게 뿌려진 뇌물 목록, 그리고 6년 전 프로젝트 키메라의 자금줄이었던 유령 회사들과 연결된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고상철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이 서재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드레스의 브로치를 만졌다. 강태환이 갤러리에서 스쳐 지나갈 때 백시우가 부착했던 그것. 그녀는 그것이 도청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서류들을 넘길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전송수단이 필요했다. 그녀는 서재 깊숙한 곳 고상철이 아끼는 도자기 뒤편의 비밀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6년간 그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비밀번호는 6 아이의 생일이었다.
그녀에게는 축복이자 저주였던 그 숫자.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그가 사용하던 대포폰과 암호화된 USB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파일들, 특히 프로젝트 키메라와 트라이던트의 자금 연결 고리를 증명할 장부들을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대포폰을 이용해 그녀가 6년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감시가 약해진 틈을 타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통해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보낼게요. 넥서스코어 내부 감사팀의 비리 제보 메일함. 당신이 예전에 말해줬던 그곳으로. 그녀는 태환이 그 메일함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기를 바라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정교사의 태블릿을 이용해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하여 넥서스코어의 보안 시스템에 암호화된 USB의 사본 파일을 전송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이제 다시 강태환의 차례였다. 한편 넥서스코어 비밀연구소. 강태환은 분석실의 유리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연구원이 마침내 최종 보고서를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태환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길고 복잡한 숫자들의 나열 끝에 결론이 적혀 있었다. J. 옴채, A. 강태환과 검채 B. 고민준 추정의 부계 유전자 마커 비교 분석 결과 친자관계 성립 확률 92.9%. 태환의 호흡이 멎었다. 그는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6 쌍둥이 모두가 그의 아이들이었다. 6년간 그는 속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기회를, 아이들의 첫걸음을, 첫 옹알이를, 모든 것을 도둑 맞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그것은 곧바로 얼음 같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보고서를 구겨 쥐었다. 고상철. 그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연구실을 울렸다. 그때 백시우가 다급하게 상황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내부 감사팀 익명 제보 메일로 엄청난 것이 들어왔습니다. 태환은 감정을 갈무리하고 상황실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지수가 보낸 파일들이 떠 있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자금 흐름도, 트라이던트의 뇌물 장부, 고상철의 모든 범죄 기록이었다. 태환은 그것이 지수의 작품임을 즉시 깨달았다. 그녀가 감옥 안에서 목숨을 걸고 보낸 신호였다. 백 팀장. 태환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DNA 증거는 확보됐다. 그리고 한지수가 화영 그룹을 무너뜨릴 폭탄을 우리 손에 쥐어줬어.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스위스 은행 계좌 번호를 바라보았다. 지금 즉시 검찰 내 우리 라인을 가동해 이 증거들을 넘겨. 그리고 트라이던트에 물린 모든 은행단의 화영 그룹의 비자금 내역을 익명으로 살포해. 태환은 주먹을 쥐었다. 피가 나는 듯했지만 그것은 환각이었다. 고상철이 동남아에서 돌아올 때쯤 그가 디딜 땅은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그의 제국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 999.999% 그 숫자는 강태환의 망막을 뚫고 그의 영혼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6년 동안의 공백, 6번의 첫돌, 6번의 첫걸음, 그리고 수만 번 불렸어야 할 아빠라는 단어를 통째로 도둑 맞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아들들이었다. 태환은 DNA 분석 보고서를 든 채 넥서스코어 비밀연구소의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기댔다. 충격이 아니었다. 이미 예상했던 진실이었다. 하지만 확인된 진실의 무게는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의심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잔인했다.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싶더니 그것은 순식간에 영하 수백 도의 냉기로 변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6년 전 그녀를 잃었을 때의 고통과는 다른 더 근원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었다. 고상철, 그자는 단순히 그의 여자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태환의 혈육을 훔쳤고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적으로 가르쳤으며 자신을 아빠라 부르도록 세뇌했다. 회장님, 백시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태환의 미세한 떨림을 보았지만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태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한 차가운 신의 눈이었다. 한지수 씨가 보낸 자료. 태환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지금 스크린에 띄워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전략 상황실로 이동했다. 거대한 화면에는 한지수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고상철의 범죄 목록이 떠올랐다. 트라이던트의 비자금 장부, 6년 전 프로젝트 키메라의 자금 세탁 경로,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 태환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강태환이었다. 차가운 분노는 그의 머리를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상철을 무너뜨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법을 즉각적으로 계산해냈다. 백 팀장, 태환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트라이던트, PF 대출을 주관한 동남아시아 은행 컨소시엄 명단이었다. 지수가 보낸 뇌물 장부와 환경법 위반 자료. 지금 즉시 저 컨소시엄 은행장들에게 익명으로 발송해. 백시우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것은 고상철은 지금 동남아에서 저들을 만나고 있어.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겠지. 태환이 차갑게 웃었다. 그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가 손을 내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키메라 자금. 태환이 6년 전의 유령회사 계좌를 가리켰다. 이것은 검찰로 보낸다. 우리가 심어둔 라인을 총동원해. 지금 당장 화영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태환의 명령은 이중포격이었다. 해외에서는 자금줄을 끊고 국내에서는 법의 철퇴를 내리치는 것. 고상철이 동남아에서 발이 묶인 사이 그의 본진을 급습하는 전격전이었다. 백시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즉각 명령을 수행했다. 작전은 빛의 속도로 실행되었다. 태환이 명령을 내린 지 불과 3시간 만에 동남아시아 트라이던트 은행 컨소시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고상철이 필사적으로 로비하던 호텔 연회장에서였다. 은행장들은 막대한 뇌물과 환경 파괴 증거 자료가 담긴 이메일을 받아보고 경악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화영그룹 본사 빌딩 로비로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화영그룹 고상철 회장의 6년 전 불법 외화 밀반출 및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점거했다. 화영그룹은 말 그대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넥서스코어의 공급망을 공격하던 자금은 트라이던트를 막기 위해 이미 소진되었고 이제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모든 자금 흐름이 동결되었다. 고상철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방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동남아의 호텔. 고상철은 은행장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고 있었다. 이것은 음해입니다.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본사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압수수색입니다. 프로젝트 키메라 건입니다. 고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6년 전 강태환을 무너뜨리고 한지수를 손에 넣었던 그의 가장 완벽한 범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아니, 단 한 사람. 그 금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한지수.
고상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태환의 도발, 민준이의 알레르기 소동, 그리고 지수의 배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강태환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것이었다. 이 개자식들이. 고상철은 테이블을 뒤엎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호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수를 죽이고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가 공항으로 향하려던 순간 현지 이민국 직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고상철 회장, 귀하는 현재 트라이던트 프로젝트 관련 뇌물 공여 및 환경법 위반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강태환의 공격은 완벽했다. 그는 고상철을 해외에 고립시켰다. 넥서스코어 펜트하우스. 태환은 화영그룹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백시우가 보고했다. 화영그룹은 사실상 부도 상태입니다. 고상철은 동남아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은 국내 송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리였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태환의 얼굴에는 미소 한 줄기 없었다. 그의 얼음 같은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싸웠다. 그의 시선은 DNA 보고서로 돌아갔다. 그는 6년간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 상상했다. 그들이 고상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을 모습을, 민준이가 자신과 같은 알레르기로 고통받았을지도 모를 순간들을. 회장님. 백시우의 목소리가 태환의 상념을 깨뜨렸다. 고상철이 고립되자 한남동 저택의 감시가 이상합니다. 그들이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태환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잊고 있었다. 독사는 죽기 직전에 가장 맹렬하게 발악한다는 것을. 고상철이 비록 멀리 있지만 그에게는 아직 최악의 인질이 남아 있었다. 한지수와 6명의 아이들, 고상철의 수족들이 아이들을 빼돌리려 할 거다. 혹은 더 끔찍한 짓을. 태환이 재킷을 집어들었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뜨거운 행동으로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백 팀장, 전략보안팀, 전원 비상 소집해. 우리가 직접 간다. 목표는 내 아이들, 그리고 한지수. 단 한 명의 머리카락도 상하게 해선 안 돼. 고상철의 잔당들은 저항하는 즉시 무력화시켜. 태환의 목소리는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되찾으러 가는 분노한 맹수의 포효였다. 고상철의 제국이 붕괴하는 소리는 동남아시아의 구치소에서부터 서울 한남동의 저택까지 시차를 넘어 울려 퍼졌다. 화영그룹 본사가 압수수색당하고 모든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뉴스는 저택의 사용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저택은 이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유령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지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었다. 6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공포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첫째,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민준이의 뺨을 감쌌다. 괜찮아, 아가.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린 여기서 나갈 거야. 아주 멀리.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챙겨둔 작은 배낭들을 챙기며 저택의 뒷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고상철이 붙잡혔지만 그의 독은 아직 이 집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이 1층 복도를 막 지났을 때 그림자 속에서 거구의 사내들이 나타나 앞을 막아섰다. 고상철의 수족 중 가장 잔인하고 충성스러운 자 화영 전략기획실 소속 조 이사였다. 그는 평소에 단정한 슈트 대신 검은색 작전복 차림이었다.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한지수 씨? 조 이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다.
그는 고상철이 몰락한 이 순간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크게 실망하셨더군요. 자산들은 안전하게 확보하라는 마지막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산이 아이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비켜요. 당신들 회장은 끝났어. 우린 아무데도 안 가.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지만 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조 이사는 비웃었다. 끝 회장님께서 이 자산들을 가지고 계신 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손을 까딱하자 뒤에 있던 부하들이 아이들을 향해 거칠게 다가왔다. 회장님의 유일한 핏줄이신데 험하게 다루면 안 되지. 곱게 모셔. 안 돼, 손대지 마.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그들 앞을 막아섰지만 성인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부하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지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민준이가 용기를 내어 조 이사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이 나쁜 놈아. 하지만 조 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이를 떼어내 부하에게 던졌다. 꽤 성깔 있군. 회장님. 아니, 누굴 닮은 건지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육중한 정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고 연막탄 몇 개가 홀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조 이사와 그의 부하들이 당황해서 콜록거리는 사이 검은 섬광들이 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조 이사의 오합지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넥서스코어 전략보안팀 백시우가 이끄는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조 이사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비명소리와 타격음이 홀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을 뚫고 영희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분노로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듯한 얼굴, 강태환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부하의 팔을 꺾어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조 이사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홀 안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 이사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존재가 단순한 CEO가 아님을 깨달았다. 강태환의 눈은 분노한 맹수의 그것이었다. 조 이사, 태환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 낮았다. 내 놈 주인이 끝났다고 전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당장 놔. 조 이사는 자신이 코너에 몰렸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강태환, 내 놈이 감히.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태환은 그보다 빨랐다. 태환은 조 이사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조 이사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내 놈이 모든 걸 망쳤어.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알아.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 놈이 아직도 저 여자한테 미련이 남아서 이 난리를 치는 거라면. 꿈깨. 태환은 조 이사의 멱살을 잡아 벽에 처박았다. 입 닥쳐. 아니 들어야 해. 이 멍청한 자식아. 조 이사는 고통 속에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자, 한지수가 왜 6년 전에 널 떠났는지 알아. 내 놈을 살리려고 회장님께서 내 놈 목숨을 담보로 잡았거든. 넥서스코어를 통째로 삼키려던 그날 내 놈의 약점을 잡은 거야. 강태환의 동작이 멈췄다. 그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DNA 검사로 알게 된 사실보다 더 깊은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6년 전의 진실이었다. 조 이사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 하 회장님의 자식이라고 웃기지 마, 이 6 쌍둥이. 내 놈 씨앗이야. 강태환 회장님은 내년이 내 놈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 납치한 거라고. 내 놈의 자식들을 6년 동안 자신의 후계자로 너를 증오하도록 키운 거야.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강태환은 조 이사를 쥔 손의 힘을 풀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무너진 것은 강태환의 분노가 아니라 6년간 그를 지탱해 온 얼음의 벽이었다. 그는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져 온 고통의 흔적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태환을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다. 맞아요. 태환 씨, 다 맞아요. 그녀의 절규가 호를 울렸다. 그 사람이 고상철이 당신을 죽인다고 했어요. 6년 전에 당신 회사를 무너뜨리고 당신까지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조용히 사라지면 당신만은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지수는 태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당신을 살리려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6이나 그 사람 손에서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당신을 원망하도록 배우면서 미안해요. 태환 씨, 내가 당신과 아이들 모든 걸 망쳤어요. 미안해요. 강태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6년의 세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옥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이 6명의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자신을 똑 닮은 6쌍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조 이사가 폭로한 진실과 엄마의 울부짖음 속에서 아이들은 어렴풋이 진실의 윤곽을 깨닫고 있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태환에게 다가왔다. 아까 자신을 구해줬던 그 아저씨, 그리고 방금 자신의 진짜 아빠라고 불린 남자.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강태환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음 같던 눈에서 6년 만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이의 작은 뺨을 감쌌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래, 강태환은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을 닮은 6개의 작은 우주를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끔찍한 진실이 폭로된 홀의 침묵을 갈랐다. 태환은 6년간 자신을 지탱해 온 얼음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이의 뺨을 감쌌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래, 그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 청은의 무게를 드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내가 너희 아빠다. 강태환이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넥서스코어의 얼음 폭군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평생 아빠라고 부르도록 강요당했던 남자가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과 적이라고 배웠던 남자가 진짜 아빠라는 사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한지수는 태환의 발치에 엎드려 오열했다. 미안해요. 태환 씨, 내가 당신을 속였어요. 아니, 당신을 지키려고.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6년의 고통을 토해냈다. 태환은 민준이에게서 시선을 돌려 무너져 내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분노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여자와 6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속옷바람으로 떨고 있는 지수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지수가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백 팀장. 태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살기 대신 무거운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조 이사와 나머지 잔당들 전부 경찰에 넘겨 납치 및 아동학대 불법 감금 혐의를 추가해 고상철의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보고해 백시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바닥에 쓰러진 조 이사를 결박했다. 태환은 다시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뒤에 숨어 이 낯설고 강인한 남자를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태환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아이들 모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너희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필사적으로 부드러움을 담으려 애쓰고 있었다. 민준이가 용기를 냈다. 아니 민준이에요. 얘는 민율, 민성, 민혁, 민재, 그리고 민호. 6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지만 태환의 눈에는 각기 다른 두려움과 개성이 보였다. 민준, 민율, 민성, 민혁, 민재, 민호. 태환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입에 담았다. 6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아들들의 이름이었다. 그래, 좋은 이름이구나.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진짜 너희 집으로. 집이라는 단어에 아이들이 주춤거렸다. 이곳이 그들이 알던 유일한 집이었기 때문이다. 지수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는 태환의 재킷을 여미고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아이들 사이에 다리였다. 얘들아, 괜찮아. 이분은 엄마가 6년 동안 매일 밤 그리워했던 분이야. 너희들의 진짜 아빠셔. 지수가 먼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민준이는 민유리의 손을. 아이들은 기차처럼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그 행렬의 맨 앞에서 강태환이 내민 크고 단단한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은 6년 만에 다시 맞잡은 손이었다. 차가웠던 그의 손은 이제 눈물만큼이나 뜨거웠다. 태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고상철의 몰락한 제국이었던 저택을 빠져나왔다. 넥서스코어의 방탄 리무진이 그들을 펜트하우스로 실어 날랐다. 그날 밤 서울에서 가장 높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는 6명의 작은 침대가 급히 공수되고 낯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속삭임으로 채워졌다. 시간이 흘렀다. 몇 주가 지났고 계절이 바뀌었다. 강태환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의 완벽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레고 블록과 공룡 인형, 그리고 정체불명의 그림들로 어지럽혀졌다. 그의 아침은 글로벌 증시 보고가 아닌 6명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려는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고상철은 결국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 한지수의 납치 6 아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유전자 검사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키메라와 트라이던트의 천문학적인 배임 및 횡령 혐의까지.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화영그룹은 해체되었고 넥서스코어가 일부 우량 자산을 인수했다. 강태환의 공식적인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혔다. 6년 전 잃어버렸던 약혼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적의 손에 유괴되었던 6 아들을 되찾았다고. 세상은 버림받은 CEO의 충격적인 스캔들이 아닌 한편의 잔혹한 드라마에 열광했다. 하지만 태환에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6년간의 세뇌를 지울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강태환을 여전히 두려워했다. 그들은 고상철을 회장님 혹은 그 나쁜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강태환을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했다. 그들은 태환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한지수와 강태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6년의 공백을 사이에 둔 채 어색하게 서로를 맴돌았다. 그들은 연인이기 이전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공유한 생존자였고 6 아이의 공동 양육자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태환 씨.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아이들은 6년 동안 당신을 넥서스코어의 악마라고 배웠어요. 고상철 회장님을 실망시키면 그 악마가 우릴 데리러 온다고. 그게 당신이었어요. 태환은 와인잔을 든 채 멈춰 섰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어. 6년 전에 당신의 그 불안한 눈빛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지수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아니요. 당신은 날 살렸어요. 6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부턴 우리가 아이들을 지킬 차례예요. 태환은 아이들을 위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주말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아이들 장난감 사용법을 배우고 요리사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여전히 아이들, 특히 민준이와의 관계였다. 민준이는 자신과 똑같은 알레르기를 가진 태환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가장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마디로써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아이를 조숙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태환은 거실 바닥에서 복잡한 로봇을 조립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수조, 원짜리 계약서를 다루는 데는 능숙했지만 작은 플라스틱 부품에는 영 재능이 없었다. 로봇은 계속해서 무너졌다. 젠장. 그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소파에서 그를 지켜보던 민준이가 다가왔다. 아이는 태환의 손에서 설명서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태환이 잘못 끼운 부품을 척척 빼내어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다. 이건 여기가 아니에요. 아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작은 손은 놀랍도록 정교했다. 태환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로봇을 완성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집중하는 눈매, 굳게 담은 입술은 영락없는 자신의 축소판이었다. 마침내 로봇이 완성되었다. 민준이가 로봇을 태환에게 내밀었다. 됐어요. 태환은 로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로봇이 아닌 아들을 바라보았다. 대단하군. 나보다 훨씬 낫네. 고맙다, 아들. 민준이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들이라는 호칭. 그는 고개를 숙였다. 태환은 자신이 또 실수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는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태환과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6년간의 세뇌와 공포를 뚫고 아이의 눈에 맑은 확신이 깃들었다. 아빠, 그 한마디. 6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단어.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승리보다도 달콤한 구원이었다. 태환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는 팔을 벌렸다. 민준이가 망설이다가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머지 5 아이들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아빤 하고 외치며 달려와 태환과 민준이를 덮쳤다. 태환은 6 아들의 무게에 뒤로 넘어지며 6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 역시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버림받은 CEO의 6년간의 충격은 끝났다. 얼음 폭군의 시간은 가고 한 여자와 6 아이를 지키는 아버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